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경찰 경영특채입니다. 오늘 문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당황할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하지 않아서 잘 안 내는 건데 아직 중요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 해였습니다.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원칙,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다. 고 해서 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있다. 고 해서 일반법이 있다고 해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행정조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별도의 개별법. 개별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물론 CF 모는 아니지만 임의조사는 아니죠. 임의조사, 비권력적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조사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행정조사는 강제조사, 권력적 조사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 지금 기본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원칙. 기본원칙 우리 몇 조에 있었습니까?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행정조사기본법 4조입니다. 4조. 4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깔아놓은 겁니다.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비례원칙 적용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례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또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양아치죠. 그렇죠? 함정 파는 거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처벌 이거 아니죠. 그렇죠? 준수하는 것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리을하고 미음도 마찬가지 당연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건 항상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있는 표현이 당연하긴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여서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개별법에서 인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률에 있으면 되는 거고,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하고 조사 내용 이거예요. 행정조사의 대상자하고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직무상 알게 된 내용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요거 바로 다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행정조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 원래 그 조사의 목적,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야지 무차별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2개 이상의 업무, 2개 이상의 부서에 있어서 조사를 2개 이상의 부서, 죄송합니다. 2개 이상의 부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행정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일 때 동일한 유사 업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조사를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공동조사 원칙,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조사가 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조사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겠죠. 여러 번 들어가지 말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공동조사. 11번은 간단한 얘기였고요. 딱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정보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 절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20일이다라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보공개법에는 법정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죠. 법정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라는 처분 신청, 적극적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고 나서 20일 동안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면 바로 뭐가 성립이 됩니까? 바로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인정되고 부작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8월 달에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간주거부 규정은 사라지게 되고 이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페이크가 들어온 거예요. 법정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이 20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원래는 얼마야? 11조에 따르게 되면 원래는 10일이죠. 원래는 10일인 거고 플러스 알파로 맥시멈 10일, 맥시멈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맥시멈 10일을 더했을 때 최장 시간 20일이 잡힌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 20일이 원래부터 20일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10일이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 공개 일시 및 장소 어디 와서 받아가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열람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 와서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 와야 되는 것인지 뭐 아니면 사본을 주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밝혀서 통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 이렇게 되면요.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재량행위가 되는 것이죠. 재량행위 어디에 걸린다? 구조 1항 단서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정보공개법 제3조 그리고 구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이제 기속행위가 이렇게 되겠죠. 혼합이 되어 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안에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정보가 두 종이 있더라 이거야. 두 종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아예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이걸 분리할 수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있는 부분공개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된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판단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 부분 판단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 공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조에서도 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여기가 A 정보고 여기가 이제 B 정보다 이렇게 되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A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이렇게 따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지금 비공개가 됐다고 치고 말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다 비공개를 해서 그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 일부 취소 판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오는 쪽은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일부 취소 판결은 오른쪽입니다. 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서 있는 건가요? 누워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느냐 이거죠.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내용에 대해서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공개 방법에 대해서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인정이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쪽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공개 방법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대로 안 해주게 되면 저건 거부 처분입니다. 저건 거부 처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명문상의 신청권이 여기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인정되는 거고 이것도 권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거부 처분이고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 자체가 거부 처분이고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100% 이깁니다. 아시겠죠? 100% 이깁니다. 13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 얘기는 설정공표입니다. 설정공표. 설정공표에 대한 것은 19조, 20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19조, 20조. 행정절차법 제19조가 있고 20조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둘 다 설정공표란 말이에요. 설정공표인데 하나는 처리기간의 설정공표고 하나는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인데 처리기간은 수익적 처분에서 필요한 거잖아. 내가 신청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줄 건데 이거죠. 처리기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리기간이 수익적인 거니까 더 좋지. 더 좋으니까 여기가 처리기간. 더 좋은 게 먼저. 알겠어요? 더 좋은 게 먼저.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규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입니다. 얘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얘는 공통처분 절차입니다. 얘는 공통처분 절차. 얘는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을 불문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조에 있는 처분기준 설정공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처분 기준, 쉽게 생각해서 재량준칙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 다만 당연한 얘기 또 나오겠죠.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런 거 기준 알려주면 큰일 난다 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19조에 나와 있는 20조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의무부가 권익 제한 이렇게 들어갔죠. 의무부가 당사자는 당연히 처분에 직접 상대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것은 이제 불이익 처분 얘기하는 거죠. 불이익 처분. 불이익 처분 절차로서 21조에 있는 사전 통지, 22조에 있는 의견 청취 중에서 21조에 있는 사전 통지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것은 오직 하나 긴급이죠. 긴급입니다. 그래서 긴급재판 곤란 포기, 여기서 긴급재판 곤란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긴급재판, 재판 곤란. 긴급재판 곤란 21조 사항이다.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3개죠. 그 중에 긴급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21조에 있는 사전통지, 22조에 있는 의견 청취, 23조에 있는 이유 제시 모두 다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오산, 계산 실수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 진짜 별것도 아닌 오타 이런 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을 하고 그 사실을 당사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바뀌었다라는 게 이거는 25조에 있는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있는 처분의 정정입니다. 정정. 그 다음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공청회 개최 10일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14일이죠. 공청회는 14일, CF 청문은 며칠? 청문은 10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이라는 약식 청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며칠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적정한 기간을 보장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겠습니다. 14번입니다.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출석하여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거나 불출석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자고 한 처분은 미법하다. 지금 요거하고 지금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얘는 청문입니다. 그죠? 청문이죠. 청문에서 앞에 얘기는 왜 한 거지 도대체? 그죠? 뒤에 그대로 다 다시 나오죠.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요게 하나가 나왔고요. 반송되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 요 두 개죠. 판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죠. 청문 실시에 예외 사유가 인정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청문의 예외 사유도 나머지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4개죠. 여기 써있던 거 괜히 지웠네. 긴급재판 곤란 포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다.
긴급재판 곤란포기 22조 사항에 있는 긴급재판 곤란포기 외에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다. 다만 이거는 약식 청문으로서 의견 제출이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약식 청문 같은 경우에는요,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봐버릴 수 있죠. 하지만 얘들은 명료 탈취라는 별도의 요건까지도 있잖아요. 별도의 요건, 명료 탈취 이게 있죠. 그래서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행정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자격을 박탈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얘는 물론 이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청문 실시하는 건데 요 정도 가지고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절차하자가 인정이 될 테고, 절차하자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쪽은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행정청이 지금 학교보건법도 똑같습니다. 9든 8이든 상관없고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런 걸 뭐라 불러? 이런 거를 금지 해제 결정이라고 하죠. 금지 해제 결정. 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보건 위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금지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외적으로 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거의 법적 성질은 예외적 허가가 되겠죠. 예외적 허가. 명령적 행정행위인 것은 일반적 허가와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이것은 재량행위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누락을 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런 이러면 틀리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금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면 쟁송 취소를 통해서 효력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효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또 건축관계법령상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절차상 하자로서의 취소 사유 처리를 하게 되죠.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한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청문서 도달입니다. 이거는 사전 통지 얘기하는 거죠. 사전 통지가 청문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5일 전, 5일 청문 실시 5일 전에 보내버렸다. 도달 기간이. 영업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청문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의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며, 그럼 이와 같은 사전 통지는 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청문을 통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려면 최소한 10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봤던 건데 10일이 채 보장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똑똑하고, 그래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저 10일이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겁니다. 따라서 하자는 치유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사전 절차로서 의견 청취 그리고 사전 통지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케이스라는 점에 아주 특징이 있는 것이죠. 원래 하자 치유는 어디서 인정되는 거야? 이유 제시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처분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처분 이후에 어떤 사후 보완이나 초안을 통해서 하자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후 보완, 초안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후적 요인입니다. 그 시비를 보장하지 않은 그 시점부터 사후적 요인이 작용한 것뿐이지 별도의 사후 보완 행위, 사후 초안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면,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 아까 나왔던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위법한 거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 대상으로서의 당사자 등이라거나 아니면 의무부가 권익제한 처분의 권익제한의 범위라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절차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스무스합니다. 스무스하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과연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행정절차법 쪽은 100%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100%, 1%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설명을 하면서 적절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기관소송, 당사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이거는 뭐 어떻게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레벨로가 달라요. 레벨이 다른 사람한테 개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항고소송, 기관소송, 당사소송 이렇게 들어갔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항고소송의 일 종류 아닙니까? 일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선상에 3조에다 걸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이라는 주관적 소송하고 기관소송하고 뭐가 다르다? 민중소송입니다.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라는 객관적 소송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은 4조에는 있을까요? 항고소송의 종류인 4조에는 과연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있냐? 그것도 아닌 것이죠. 취소송, 무효등록소송, 부자격 편의소송까지만 인정되고 있는 거고, 의무이행소송은 그래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도입할 수는 있지만 이건 논의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야?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예방적 금지 소송은 사전적 집행 정지를 실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대상, 이건 대상적격이죠. 당사자 소송의 대상적격, 이거 아침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대상적격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처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요 처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합동행위,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테고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법률관계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권리소송에 해당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해서 여기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3조 2호가 되겠죠. 위에 있는 3조에서 2호, 1호는 항고, 2호는 당사자, 3호는 민중, 4호는 기관입니다. 취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금지 규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금지 규정이 개별법에 있지 않다. 요거 기억 하나 해놓으라고 했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 5항입니다. 여기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맞지 않느냐, 일반법상 심판 청구가 되는 경우라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임의주의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CF는 언제다? 1998년 이전까지는 필요주의였었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은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다음 제결까지 받아와야 되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제결까지 거쳐와야 된다.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필요주의가 적용된다 라는 얘기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다른 소송에서도 충분히 다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도 앞에가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라면 얘는 주장 책임에 대한 예외가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직권 탐지는 얼마큼 인정된다? 세모만큼 인정된다. 세모만큼. 변론주의 보충설이 되는 거죠. 26조입니다. 26조. 그래서 일건 기록에 현출이 되어 있다면 이거였었습니다. 일건 기록에 현출이 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주장이 있었진 않았지만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이거는 무엇이냐? 현재 주장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명시적으로 주장된 사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명시적인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 현출된 것으로 보아서 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16번입니다.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하지 마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이게 과거에는 이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고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었고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있는 협의취득이나 지금 토지보상법에 있는 협의취득이나 전부 다 판례는 똑같이 보고 있고요. 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매수협의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협의취득의 대상인 건물에 대해서 약정한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약정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지. 철거는 내가 할게. 너는 이제 보상금 줘. 내가 철거할게. 철거라는 것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건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런데 우선 사법상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상 의무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공작보형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이죠. 행정대집행은 안 나오는 해가 없습니다. 공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작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보는 보충성 이익 형량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깨졌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지금 법입니다. 9라고 했지만 87 상관없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 토지보상법 현행 89조입니다. 89조에 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89조의 행정대집행을 직접 강제로 보아야지 그래야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요거는 소수설입니다. 소수설 저의 입장이고요.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전제를 깔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판례는 토지보상법 89조에 있는 대집행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집행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강제가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한 대집행이 맞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협의 취득했잖아요. 협의 취득. 그럼 이건 법률에 정면 위반되는 상황 아니죠? 이거 해당 사항 없어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처분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법상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한 처분 쪽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9조를 살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요건 자체를. 행정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계고를 생략할 수 없다. 이 계고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대집행법 3조 3항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전 2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고뿐만 아니라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역시도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같이 생략할 수가 있겠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것은 이렇게 절차 안 밟고 훅 들어가는데 너무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설득력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법에 따르면 생략할 수 있는 건 또 맞아요. 법에 따르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계고서라는 명칭이 좀 치사하죠. 명칭이 철거 명령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계고를 따라 붙이면서 주가 누구야? 주가 철거 명령이에요. 지금 그거 나올 때예요. 근데 계고를 갖다가 저기다가 끼워 넣기 하면서 이름은 계고서. 야,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놨는데 누가 숟가락 올리면서 지 이름 거는 그런 느낌, 더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명칭에 한 장의 문서, 원래는 뭐예요? 두 개로 가야 되는데 하나로 뭉쳐서 가 결합 가능성입니다.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합 가능성.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 시점이죠. 철거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의 문서로 동시에 가고 있다. 동시에 허용하니까 지집인 것처럼 쓰죠.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할 거야라고 미리 계고를 했다. 지금 계고 나올 때가 아니야. 근데 미리 계고를 한 거야. 미리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이럴 때 우선은 훅 들어오셨는데
원래는 뭐예요? 지금은 계고 나올 때 아니니까 계고 요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상 구문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되죠.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춰야 되며 상당한 기간, 이행기간 보장돼야 되고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고 문서주의 원칙 이렇게 해서 3조 1항에 있는 요건 갖춰야 되죠. 그 다음 위에 있는 이 요가 바로 공작보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작보형 상구문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얘기 생략하셨고요. 어쨌든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결합이 될 수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한 장의 문서지만 법적으로는 계고 처분과 철거명령 처분은 독립 처분이어서 각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16번에 4번 판례는 행정청이 구행정대집행법 876543도 마찬가지고요. 3조 1항에는 계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대집행에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요상 구문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특정, 구입니다. 구.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그 문서 한 장, 대집행 계고서 요거 한 장으로 끝내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걸로 특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고 처분의 전후 송달입니다. 전후 송달. 전과 후가 얼마나 멀었으면 전은 위에 있고 후는 밑에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대집행이 나오게 되고 어떤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죠. 17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은 2009년도 10월 21일 날 이 친구가 들어왔죠. 지방자치단체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강서구 요즘에 교육도시인가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이름이 교통할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바로 공무수탁사인이십니다. 공무수탁사인. 만나면 공무수탁사인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분은 이제 행정주체이시죠.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시고 또한 이분이 깃발을 올리고 내리시면 행정청이 되실 수도 있어요. 행정청. 그래서 이분은 행정청이십니다. 만나시면 행정주체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주차 확립을 공무를 위탁하였다.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인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민간 위탁도 권한의 위임, 공무의 위탁의 문제는 맞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만 하는 것은 매한 가지이고요. 집행하게 하던 중에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이건 형님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노인이 아주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형님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다 의욕이 넘치셨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2조의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거는 2009년도 10월 21일 날 개정이 되었죠. 그 전에도 판례는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인, 일체의자라고 해서 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왔고 이때 명문의 규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이분 형님은 행정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러한 행동을 하시다가 불법 행위를 하셔가지고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행정상 손해배상이고 행정상 손해배상의 피고는 행정 주체이고 원래는 교통할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야. 이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변제 자력이 변제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제 자력이 공무수탁 사인 중에서 공무수탁 자연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바로 공무수탁 자연인으로서 교통할아버지입니다.
이번엔 깁니다. 예,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여 그 시위 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를 발생하지 아니할. 어우, 좋은 말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예,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사회고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려고 하죠. 이제는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나서서 총을 쏘려고 하고 있죠. 예,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 뭘 했어요? 얘네들이 예, 최루탄을 쏘는데 예, 발사각을 위로 해야 되는데 아니고 정면을 이렇게 쏘고 쏴봤잖아요. 직사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예, 시위대가 죽었습니다. 예, 시위 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로 했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왜 공무원이야? 이게 왜 공무원이에요? 이거는 조직과실 이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과실 이론. 뭐 그거는 이런 거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바퀴벌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데 이건 조직과실 이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예, 전투경찰들이라고 했잖아요. 전투경찰들이 뭐 어쨌든 얘네들도 경찰 공무원이고 그리고 얘네들도 국가공무원으로 취급을 하게 되니까 국가라는 말을 한 거고 전투경찰이가 아니라 들이에요. 들입니다. 들이라는 것은 전투경찰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쏜 놈 걔가 아니고요. 예, 걔가 아니고 전투경찰대 예, 전투경찰대 전체를 놓고 예, 과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누구야? 라고 하잖아? 공무원 누구야? 뭐 얘네들 전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 모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얘네들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 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오히려 이쪽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연대에서 이한열 씨 죽었던 그 사건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예, 서대문 경찰서장 그놈이 나쁜 놈이죠. 그놈이 가해공무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무원을 이렇게 전투경찰대 전체로 바라보는 거 조직과실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예, 소방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이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예,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고 근데 또 얘는 또 웬 놈의 또 국가? 그치? 이건 뭐냐면 그냥 민간단체.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예, 얘들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의용소방대. 예, 그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전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린 의용소방대가 실수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 불을 제대로 못 꺼가지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 국가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거덜납니다. 왜? 쟤네들 장비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냥 봉사활동단체 그 정도 느낌으로 봐야 돼. 장비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 그냥 예, 민간단체인데 쟤네들의 실수를 모두 다 예, 국가한테 다 배상을 해라 그러면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 예, 과태료죠. 예, 요건 뭐예요? 행정질서벌이죠.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이 벌 되는 것이고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이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건 지금 이 앞에 노량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외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책임주의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런 거를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법이 있기 전까지 해석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될 때는 판례가 부정을 했었으나 예, 지금은 명문의 규정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책임주의가 몇 조? 7조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벌 전체는 전부 다 책임주의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 예, 요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죠. 판례가 예,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건 어쨌든 행정청의 행위고, 요거는 이제 법원의 행위입니다. 법원의. 요 재판은 이제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었었고요. 재판은 결정이죠. 예, 판결이 아니었고 둘 다 뭐예요? 확정이 되었다.
불법 기간이 도과돼서 확정이 되었다. 그랬을 때 징수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5년이죠. 5년. 5년이다. 소멸시효 5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 행사의 소멸시효, 권리 소멸시효가 채권이죠. 소멸시효가 5년이죠. 근데 이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있는 5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82조, 96조 5년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5년이라고 돼 있다. 질서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이것도 완전 특이한 거잖아.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뭐 오랜만에 그냥 평면이나 한번 그려볼까요? 오늘 너무 쉬우니까. 처분이 이렇게 있죠.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하게 되면 1, 2에 3에 4잖아요. 1, 2에 3, 4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이후라고 했으니까 뭐와 뭐의 문제다? 처분시하고 처분시, 그 다음에 판결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사후적 소송이고 또한 이 처분 시에 법률 관계가 완성되는 거니까 이거를 적용을 시키게 되지. 그다음 왼쪽에 있는 1번하고 3번은 나눠 가야 되는 거지. 1번하고 3번은 이렇게 나눠 가는데 이 1번 위쪽 같은 경우엔 뭘 얘기하는 거다? 얘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 소송 상황 전제 깔고 얘 같은 경우엔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 상황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신청시하고 신청시 vs 그다음에 처분시 이렇게 될 테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법규 위반의 행위시 vs 그다음에 제재 처분이 나오는 처분시 이렇게 하면 법률 관계가 어디서 완성되냐? 여기서 완성되니까 이 법, 신법. 법률 관계가 여기서 완성되니까 구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죄법이 좀 특이하죠.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이 개정됐어요. 과태료가 변경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하니까 뭘 적용을 시키재요? 여기에는 이 신법을 적용을 시키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기억해 놓으시고. 과태료 재판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나왔던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일건 기록 현출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고요. 심리할 수 있고 직권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심리할 수 있고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하고 이거 기사동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나 통용돼요. 기사동은 사건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뭐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뭐 과태료든 나발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사동은 무조건 사건이 같냐 다르냐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려질 가능성이 1도 없고요. 19번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며칠 안에 가야 돼요. 행정심판은 안날에 주관적 청구기간이니까 90일이죠. 주관적 청구기간은 며칠이다? 90일이다.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불가항력 사유요. 27조 1항 2항이죠. 얘는 행정심판법 27조 1항, 얘는 행정심판법 27조 2항 이렇게 들어가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거는 민사소송법 173조와 마찬가지로 14일이죠. 14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국외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정소송법 제5조와 마찬가지로 14일이 국외로 넘어가면 30일이죠. 30일.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이거는 며칠이에요? 심판은 60일 안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거고 처리기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거 반띵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하면 104에다가 134에다가 194에다가 224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4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많습니다.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 적절한 설명을 해야지.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용 상황, 주의 환경 등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공용 수용 절차가
젤로 먼저 이제 사업 인정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지 조서, 물건 조서의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협의 취득을 매수 협의를 시도해서 되면은 여기서 취득하게 될 테고, 실패하게 되면은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말입니다. 기준이라는 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게 있고,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 취득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상금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용 재결 이게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수용 재결을 통해서 그 토지를 수용했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보상을 해 줄까 말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를 나누는 거죠. 앞뒤. 그 나무든 건물이든지 간에 이 앞에 있었던 거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보상이 되고요. 뒤쪽에 새로 생긴 거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이 이미 고시가 됐는데 우리 동네에 개발 사업 들어온다든가, 아싸 땅값 뛰고 보상받을 수 있겠네, 좋아 그러면서 갑자기 건물을 짓고 막 나무를 심고 이러면 그건 돈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인정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고 앞쪽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손실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용 재결 당시 이용 상황, 수용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쪽 방식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수용 대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령 규정이나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뭐 이런 주관 이러면 우선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고, 우리는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관 따위는 없습니다. 이건 뭘 가지고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증거 제시하십시오. 알겠어요? 증거로 말하는 거지 뭐 어디서 지금 말장난치면 안 됩니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일반 사용이에요. 공물의 일반 사용 관계죠. 일반 사용 공공용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공공용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리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리 이 공용물 이러면 행정 주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도의 사용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공용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공중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물 관리자인 국가 등하고 공물 사용자인 국민 사이에 있어서 일정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용물의 경우에는 공물의 사용관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용관계 문제가 생기고 일반 사용관계, 특별 사용관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길거리를 보행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자유로운 무상 사용이 바로 일반 사용 관계인데, 이 일반 사용 관계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특별한 희생이다라고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요, 국가가 도로 하나 뒤집어 엎으면 거기 한 번이라도 지나갔던 사람들한테 다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럼 나라 없습니다. 장나라 없습니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 재산적 가치를 높여줍니까?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공익사업이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자꾸 날라오냐면 새가 날라와, 새. 근데 얘가 있잖아요, 자꾸 이 당 저 당 이렇게 옮겨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 철새가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한다. 여긴 철새 도래지니까 나 땅값 더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새죠. 그렇죠? 새한텐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술적 가치, 철새 도래지이므로 여기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땅이다. 내 땅은 이딴 주장 성립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보상을 할 뿐인 것이고요. 마지막, 지작물인 건물은, 지작물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 토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 인정의 고시 이전, 이거 사업 인정 이전이면 보상되는 거라고요. 원래부터 있던 거, 건축된
소유된 건물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는 관계없다고 했죠.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공법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공권이에요, 공권.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보상이라는 이 재산권은 이것은 이제 소유권 이런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거 사건의 문제잖아요. 이게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은 언제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